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다양하게 모였는데요. 이걸 토대로 2025년의 큰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경제 보고서부터 기술 리포트, ESG 분석에 국내 정치 여론조사까지 정말 정보가 많죠. 맞아요.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핵심 흐름이랑 주목할 만한 변화들만 쏙쏙 뽑아서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 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역동적인 분야, 기술과 경제부터 봐야겠죠? 네, 특히 AI랑 가상자산. 이 두 가지가 정말 시장 칸더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고팍스 아카데미 자료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기도인데요. 맞습니다. 2024년에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라면 역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였죠. 그거 정말 큰 뉴스였죠. 네, 이게 그냥 상품 하나 나온 거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중요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도권으로의 편입이군요. 실제로 승인되고 나서 1년 만에요.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운용 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1,000억 달러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2025년에 아마 비트코인 말고 다른 가상자산 기반 ETF 있잖아요. 이것도 출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다른 코인 ETF까지요? 그럼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시장 성격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 성장세도 정말 놀랍습니다. 총 예치된 자산 규모, TPA라고 부르는데 이게 1,190억 달러까지 확 늘었어요. 1,190억 달러? 디파이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네요. 네,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재미있는데요. 기존에는 달러랑 연동되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USDT 같은 거요. 근데 이제는 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더나의 USDA 같은 건데 이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요? 와, 신기하네요. 단 1년 만에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으니까요. 꽤 흥미로운 변화죠. 네, 발상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5년 핵심 테마로 떠오르는 게 바로 AI와 가상자산의 결합입니다. AI와 가상자산의 만남이요? 네,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관리하는 AI 에이전트 개념 같은 거요. 트루스 터미널이나 고오트 같은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AI가 직접 투자하는 에이전트라. 이걸 또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 엘라이자 OS 같은 것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움직임, 이걸 BTC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성장하고 있고. BTC파이,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네, 그리고 블록체인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레이어 2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자산 토큰화. 이런 것들이 2025년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 주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가상자산 쪽 정말 변화가 많군요. 흥미롭습니다. 이런 기술 지형 변화는 그럼 IT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하죠. 삼성 SDS 인사이트 리포트에서도 흥미로운 트렌드를 짚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가 실시간 리스크 관리의 부상입니다. 실시간 리스크 관리요? 네, 웨어러블 기기나 공장 센서 같은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잖아요. 이걸 AI로 분석해서 기업 운영하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있죠. 네. 이걸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플랫폼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변화는 데이터 주권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데이터 주권이요? 그게 클라우드 구조까지 바꾼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각 나라들이 우리 국민 데이터는 우리 땅 안에 돌아 이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처리하던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규제 때문에요? 맞습니다. 대신 각 지역 규제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한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인프라 비용이 최대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와, 비용 부담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규제를 지켜야 하고 또 서비스 연속성도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AI 투자는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같은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더 활발해질 거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나 여러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멀티 클라우드, 또 코딩 없이 앱 개발을 돕는 로우 코드, 노 코드 플랫폼 도입도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 주권 강화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네요. 그런데 기술 발전은 늘 양면성이 있잖아요. 편리함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위험도 따르는데 사이버 보안 쪽은 어떻습니까? 이글루 코퍼레이션 보고서 내용이 있었죠. 네, 2025년에는 사이버 위협이 더 교묘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AI랑 딥페이크 기술 있잖아요. 이걸 악용한 공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딥페이크 공격이요? 네, 가짜 정보나 피싱 사기가 훨씬 더 정교해져서 그냥 속아 넘어가기 쉬워지는 거죠. 아, 정말 큰일이네요. 그리고 국가가 배후인 공급망 공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만들거나 유통하는 단계에 악성 코드를 심는 공격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 개인 아이디나 비밀번호 노리는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방어 시스템도 같이 진화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관제센터 SOC라고 하죠. 이런 지능형 보안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아, SOC,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군요. 네, 단순히 공격을 막는 걸 넘어서 예측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핵심이죠. 특히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같은 운영 기술 OT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여러 등급의 정보를 함께 다루는 다중 레벨 보안 MLS까지 다 포괄하는 그야말로 촘촘한 공급망 보안 체계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공격에도 쓰이고 방어에도 핵심이 되는 거네요. 참, 반도체 산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구버 리포트 보니까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이 아주 밝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20% 이상 성장해서 약 397억 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와, 120% 성장.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I 열풍입니다. AI 모델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고성능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디램이랑 난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아, 역시 AI 때문이군요. 네, 다행히 과잉 상태였던 재고 문제도 점차 해소돼서 연말쯤에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고대역풍 메모리, HBM 시장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아주 압도적인 선도를 달리고 있어요. 오, SK 하이닉스가요? 네, 최고의 성능을 내는데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17% 정도로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오, 삼성이 좀 밀리고 있군요. 네, 약간요. 하지만 막대한 R&D랑 시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HBM 기술 개발하고 또 원가 경쟁력 확보하는 데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맹추격하겠다는 거죠. 역시 삼성이네요. 추격이 기대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점유율 20%대로 바짝 뒤쫓고 있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다만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변수죠. 거대한 변화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효율성이나 수익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와도 아주 깊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임팩트 ON 보고서를 보면 아까 이야기 나눈 AI가 ESG 분야에서도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AI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BCG 조사를 보면 AI를 활용해서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4.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와, 4.5배나요. 네. AI가 복잡한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AI 자체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AI 기술, 특히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거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돼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현재 3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3배요. 와, 심지어 미국의 전체 전력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30년 만에 추월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I 서비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했다고 밝혔고요. 정말 딜레마네요. AI의 효용성 뒤에 숨겨진 환경 비용, 네, 이 딜레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술 발전의 아이러니 같아요. 그럼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AI 모델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효율이 좋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도입하고 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군요. 네, 2030년까지 24시간 무탄소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죠. 국제에너지기구 IAEA에서는 장기적으로 AI의 하드웨어 효율 개선 속도가 워낙 빨라서 결국에는 AI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 그러니까 넷 퍼지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AI를 활용한 에너지 솔루션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이요? 네, 구글 딥마인드가 AI로 풍력 발전소 효율을 20% 높인 사례처럼 AI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체 기후테크 투자는 좀 주춤했는데 유독 AI 기반 에너지 솔루션 분야 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점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네, AI와 에너지의 이 복잡한 관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투자 동향은 어떤가요? KPMG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의지는 꽤 확고해 보이던데요. 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양광 발전 비용, LCOE라고 하죠. 이게 천연가스 발전 비용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와, 절반 수준이요? 네. KPMG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기업 임원 1,400여 명 중 72%가 지정학적 불안이나 금리 변동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분야에 주로 주목하고 있나요?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사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5년간 저탄소 솔루션 분야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공모 시장은 약 12%였는데 사모 시장은 17%에 달했어요. MSCI 분석 결과입니다. 사모 시장이 더 매력적이군요. 네,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64%, 재생에너지 발전 56%,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 54% 이런 쪽이 꼽혔습니다.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저장 기술, 핵심 분야들이네요. 네, EU나 일본 같은 각국 정부도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78%가 크고 현실적으로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도 참여 75%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군요. 아직 과도기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기업 간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응답 기업의 94%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협력이 필수적이군요. 알겠습니다. 순환경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특히 배터리 재활용과 플라스틱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연평균 22% 이상 빠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데이터 M 인텔리전스 분석인데요. 연 22% 성장?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국 정부는 관련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EU는 2031년부터 재활용 소재 사용을 아예 의무화합니다. 의무화까지요? 네, 재활용을 통해서 핵심 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TNE 분석에 따르면 재활용을 통해서 2030년까지 유럽 EV 배터리 광물 수입 의존도를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효과네요. 반면에 유럽의 기존 플라스틱 산업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 규제 부담,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플라스틱 산업은 위기군요. 하지만 존 디어나 펩시코 같은 기업들은 제품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순환경제 모델을 도입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런 순환경제 투자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도 있군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걸 넘어서 이미 벌어진 변화에 적응하려는 투자도 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이제 기후변화는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MSCI 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 전문가의 84%가 향후 10년 안에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프라 피해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했어요. 84%네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기후 적응 관련 투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기업들은 그린본드 자금의 상당 부분, 2023년 기준으로 18% 정도를 폭염이나 홍수에 대비해서 전력망이나 수도시설을 강화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인프라 강화에 투자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들이 있나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빗물 관리 시스템, 또 드론을 이용해서 재난구호 물품 운송하는 거, 해안가 홍수 방어벽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아직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적응 솔루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아직 부족하다. AI가 또 여기서 활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탄소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국가 간 거래도 있고 자발적 시장도 있고. 네, 크게 두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파리협정 6.2조에 따라서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인데요. 최근 COP29에서 일본이랑 인도네시아 간의 협정 체결 같은 진전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탄소 시장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국가 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군요. 네, 북미나 유럽 시장도 연평균 15%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요.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크레딧을 얻는 자발적 탄소 시장 VCM입니다. 자발적 시장이요? 네, 근데 이 국가 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자발적 시장은 일부 프로젝트의 신뢰성 문제, 그러니까 그린워싱 논란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그게 발목을 잡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처음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했고요. EU는 탄소 제거 활동의 풍지를 보증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N이나 베라, 골드 스탠다드 같은 민간 인증기관들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신뢰 회복이 관건이겠네요. 네, 이런 노력으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기업들의 참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ESG에서 환경, 이만큼이나 사회 S 부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유럽에서 공급망 전체의 인권이나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라고 하죠. 이게 발효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관심이요? 네, 모닝스타 설문조사를 보면 사회 이슈가 투자에 중요하다고 답한 자산운용사 비중이 1년 만에 38%에서 58%로 크게 뛰었어요. 와, 20%포인트나 늘었네요. 그렇죠. 주주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해져서 노동인권 관련 주주 제안 건수가 기후변화 관련 제안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RBC 캐피털 마켓 분석인데요. 노동 인권이 기후변화보다 더 많아졌다고요? 네, 안티 ESG 움직임이 좀 있긴 했지만 소셜 부문 주주 제안은 오히려 5% 증가했어요.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공급망 내 인권 문제나 노동 조건 개선 요구에 직면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와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에 대한 관심 증가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죠.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블로그 분석 내용이 있었죠? 네, 2025년 1월 기준으로 청년,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6.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교육이나 취업, 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 비율도 15%에 달합니다. 니트족 비율도 상당히 높네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일단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바뀌는데 청년들의 준비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기업들은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아, 신입보다는 경력직 선호. 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조인 일자리, 그러니까 임금이나 근로조건 괜찮은 자리는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직무 역량 미스매치도 크고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한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AI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실무 교육을 시켜주는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걸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기업들도 삼성의 SSFI나 현대차 인턴십처럼 자체적인 교육이나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도 직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면이 있죠. 청년들 스스로도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같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를 찾고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청년 문제 정말 중요하죠. 이 문제와 더불어 정치 상황도 그야말로 격동기입니다. MBC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던데요. 네,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을 좀 보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7%로 잘못된 결정 3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탄핵 가결의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군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6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내란죄에 해당 인식이 70% 가까이? 수사에 대해서도 즉각 체포해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32%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부정적이군요. 네,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9%, 그리고 실제 결과도 파면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다수가 파면을 예상하고 있네요. 심판 시기에 대해서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압도적이었고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하군요. 이런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위기의 책임 소지에 대한 인식은 좀 갈리지만 경제 전망 자체는 매우 어둡네요. 맞습니다. 현재 정치, 경제적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크냐 이 질문에는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윤석열 대통령 33%였습니다. 모두의 책임 또는 전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보는군요. 네, 민주당 등 야권은 19%, 여당 국민의힘은 11% 순이었고요. 특정 주체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거나 전직 대통령의 책임을 크게 묻는 여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 경제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59%로 나아질 것이다 20%로 압도했습니다. 비관론이 훨씬 우세하네요.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2025년 하반기를 꼽은 응답이 36%로 가장 많긴 했지만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라는 응답도 21%나 돼서 빠른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5% 순이었고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대표가 4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론 지형 속에서 현재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중앙 SND의 기사나 유튜브 내용 등을 보면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 민생 안정,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개혁 과제 추진 이 세 가지 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장 9월 말부터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관련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건립 예산이죠. 행정수도 이전도 속도를 내는군요.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또 생계급여 인상 같은 것들이 추진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지 정책도 강화되는군요. 경제 성장 전략은요? AI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관련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또 국민이 참여하는 100조 원 펀드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5.3조 원으로 늘렸고요. AI 중심 성장 전략이네요. 외교안보나 검찰개혁 같은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도 드러나고 있죠.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에서 축소, 그리고 비핵화로 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나 2023년 강제징용 해법 같은 이전 정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합의 존중 입장. 빌 게이츠와의 면담에서는 차세대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대통령이 직접 토론 주제까지요? 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참모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론도 나오는 등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부 조율이 필요하군요. 이 외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 공공기관 안전 경영 강화,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네요.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나요?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 경고 자막을 넣기로 한 점이나 미국 방문 기간 중에 중국의 특사를 파견한 점, 시진핑 주석 면담은 불발됐지만요. 등 소통이나 외교 방식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감지됩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2025년은 기술 혁신과 경제적 불확실성, ESG 요구 증대, 그리고 국내 정치 격변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는 그야말로 전환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AI나 가상자산 같은 신기술이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되고 지속 가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면 AI 발전이 반도체 경기를 이끌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라는 ESG 과제를 던져주고 또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국내 기업의 전략이나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정치 변화가 다시 경제 정책이나 사회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죠. 아,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이 개별 현상들을 넘어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결해서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가올 2025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몸담고 계신 조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이나 준비는 무엇일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특히 AI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 양면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